저는 오늘 HCM 환자에서 이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의 임상적 중요성과 그 가이드라인을 잠시 보여드리고 최근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프로그노스틱 팩터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서든 카디악 데스는 전통적으로 하이퍼트로픽 카디오마이오패시 환자에게서 굉장히 두려운 컴플리케이션 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런 서든 카디악 데스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최근 20년간 ICD 임플란테이션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으로서 보편화되면서 HCM related mortality를 거의 0.5%까지 낮춰주는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HCM이라고 하는 디지즈 자체가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하고 또 이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이드라인 간에 다소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진료를 하면서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HCM 환자에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은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게 ICD 임플란테이션을 통해서 이 서든 카디악 데스를 예방하는 것과 이런 ICD와 관련해서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이 발생하는 그 사이에서의 상충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서든 카디악 그 ICD 컴플리케이션을 좀 감수하고서라도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를 이제 환자에게서 낮춰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센시티비티가 높은 ACC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반면에 무분별한 ICD 임플란테이션을 좀 막아서 감소시켜서 ICD와 관련된 컴플리케이션을 낮추는 데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스페시피시티가 높은 ESC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ESC와 ACC에서 이제 HCM 환자에게서 ICD 인디케이션에 대한 크라이테리아를 발표를 했었고 이후에 2014년 ESC 가이드라인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2020년 아하 ACC 가이드라인이 개정돼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이드라인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다른데 ICD 디시전에 있어서 ACC 가이드라인에서는 하나의 리스크 마커를 가지고 있으면 ICD 임플란테이션을 권고하게 되고 또 그 ICD 디시전에 있어서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권고합니다. 반면에 ESC 가이드라인은 이런 파라미터들을 토대로 해서 계산된 리스크를 결정하는 퀀티터티브 스코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CC 아하 가이드라인이 좀 더 유연해서 이런 CMR 베이스드의 최근 새롭게 나오고 있는 노브마커인 에피컬 애뉴리즘이라든지 LV 시스톨 디스펑션 그리고 LG 패턴 같은 것들도 고려하고 있는 반면에 ESC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고 대신에 LA 다이아메터나 LVOT 그레디언트를 고려하는 인자로서 포함되어 있는 것이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두 가이드라인 모두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게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ICD 넘버는 6.6 대 7.2로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0년 아하 ACC 가이드라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프라이머리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에게서 세컨더리 프리벤션으로서의 ICD는 클래스 1 레커멘데이션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늘 좀 더 주목해야 봐야 하는 부분인 이 프라이머리 프리벤션 쪽에서는 서든 카디악 데스의 패밀리알 히스토리가 있거나 그리고 심초음파나 심장 CMR에서 LV 월 thickness가 30mm 이상으로 측정되는 매시브 LVH 그리고 unexplained syncope 같은 경우는 이제 베조베갈 syncope이 배제되고 LVOT obstruction과 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unexplained syncope 에피소드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그 크기에 관계없이 에피컬 애뉴리즘이 있는 경우 LVEF가 50% 미만으로 측정되는 경우와 같이 5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ICD를 클래스 2A 레커멘데이션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인 환자에서 이런 위에 5가지 팩터가 없는 환자인 경우에는 NSVT가 있거나 CMR 상에서 extensive LG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클래스 2B 레커멘데이션으로 ICD를 권고하고 있고요. 사실 HCM 환자에서 이런 리스크 마커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호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 임상의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결정에 있어서 shared decision making, 즉 환자의 의견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런 임상적 정보만으로 이런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모호한 경우에 이 중요성은 더 강조되겠습니다.
반면에 2014년 ESC 가이드라인은 Individualized Estimated 5-Year Sudden Cardiac Death Risk Assessment 모델로서 이런 리스크 팩터들을 토대로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퀘이션을 통해서 리스크를 계산하게 되고 4% 미만인 경우 로우 리스크 그리고 6% 이상인 경우에 하이 리스크로 구분하면서 ICD를 권고하게 됩니다. 앞서 김지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리스크 마커 모델들에 대한 밸리데이션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주로 이제 큰 대규모 스터디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ESC 스코어 칼큘레이션 시스템을 밸리데이션한 연구가 있습니다. 보여드린 것 앞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로우 리스크 그룹과 인터미디엇 리스크 그룹, 하이 리스크 그룹에서 각각 이런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잘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이벤트 프리 서바이벌 레빗도 리스크가 높은 그룹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이벤트가 없었던 환자의 대부분인 즉 85.2%가 로우 리스크 그룹으로 분류가 된 것은 맞는데 실제로 서든 카디악 데스나 ICD 세라피가 있었던 11케이스 중에서 43.8%는 로우 리스크 그룹 그리고 18.8%는 인터미디엇 리스크 그룹으로 분류가 되면서 이 파지티브 프리딕티브 밸류가 낮은 것을 알 수 있겠고 특히나 이런 로우 리스크 그룹에서는 우리나라 환자에게 ESC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조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환자들을 좀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특히 여성 환자가 이런 리스크가 많았던 점을 착안해서 우리나라 환자에게 적용할 때 ESC 스코어와 함께 더불어서 고려해야 할 인자로서 성별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고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가이드라인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리스크 모델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제네틱 테스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에 1997년도에 카디악 트로포닌 T진 뮤테이션이 이런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랑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연구가 있었고 이후에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살코미어진 뮤테이션이 있는 환자군이 없는 환자군에 비해서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높다라고 보고된 적도 있습니다. 또한 트리플 뮤테이션이 보여지는 환자군들도 보고된 바가 있고 이런 환자들이 실제로 디지즈 프로그레션도 빠르고 예후도 안 좋다고 보고가 되고 다른 연구에서는 싱글 진 뮤테이션보다 멀티플 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예후가 안 좋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LV 글로벌 롱지튜디널 스트레인인데요. GLS는 이제 HCM 환자에서 LVEF보다도 좀 더 민감하게 LV 시스톨릭 디스펑션을 좀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GLS도 좀 예후인자로서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도 이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 그 HCM 코호트 스터디로서 진행된 연구였고 GLS가 서든 카디악 데스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GLS가 낮을수록 이런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구에서 이 GLS가 얼만큼 효용성이 있겠는가를 보았는데 ESC 리스크 스코어 단독으로 고려한 것보다 LV GLS를 함께 컨주게이션해서 분석했을 때 C-스태틱스가 높음을 확인하였고 2011년 ACC 아하 가이드라인에 있는 리스크 팩터와 더불어서 새롭게 들어온 EF, 에피컬 애뉴리즘, 익스텐시브 LGE 각각보다도 오히려 LV GLS가 낮은 것이 컨주게이션을 했을 때 C-스태틱스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서 GLS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인자로서 그 중요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MR 스터디도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0년 ACC 가이드라인에서 이미 LGE는 들어와 있고 이 밖에도 다른 파라미터들에 대한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T1 매핑에서 이제 프롤롱드 T1과 ECV 증가는 이제 디퓨즈 파이브로시스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었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포스트 컨트라스트 T1 매핑을 활용해서 T1 타임이 짧은 것이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ECG도 중요한 우리가 고려해야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리드 V2에서 T 웨이브 앰플리튜드라든지 슈도 MI 패턴이 있는 경우는 이제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연구인데 서울대에서 보고한 연구였고 일렉트로 메카니컬 윈도우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일렉트로 메카니컬 미스매치를 매저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으로는 일렉트리컬
시스톨이 메카니컬 시스톨보다는 짧은 게 정상인데 롱큐티 신드롬처럼 일렉트리컬 시스톨이 더 길어지면서 이러한 것들이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와 관련이 있다는 부분에서 HCM 환자에서도 이러한 미스매치가 벤트리큘러 어리드미아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은 한 건데요. 실제로 HCM 환자에서 이러한 미스매치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했고 또 HCM 환자 중에서 라이프 스트레이트닝 이벤트가 있었던 환자군에서 이런 미스매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PET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호주에서 한 600명 정도 되는 HCM 환자를 분석했는데요. VCO2 슬로프를 컷오프밸류 30일로 보았을 때 이 슬로프 값이 클수록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높은 것을 확인한 바 있고요. 또 메타아나리시스에서 이 HCM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펑셔널 스터디에서 가장 많이 이제 측정된 파라미터가 바로 V2 맥스 인덱스였고요. 실제로 카디오바스큘라 데스가 있었던 환자군에서 이 VO2 맥스가 가장 현저하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CPET도 HCM 환자의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에 활용할 수 있는 검사로서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HCM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디지즈이고 서든 카디악 데스 리스크가 높은 환자에게 ICD를 넣어서 서든 카디악 데스를 예방하는 것과 ICD로 인해서 생기는 디바이스 릴레이티드 컴플리케이션 간에서 이제 어느 것에 더 무게를 중심을 두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리스크 스트래티피케이션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쉐어드 디시전 메이킹을 활용하고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포텐셜 프로그레스 팩터를 고려해 볼 수 있겠고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